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 저자는 사를 페팽. 출판사는 아이템 하우스입니다. 그동안 4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오늘 아침에 보조 바퀴를 떼어냈다. 이제 만 4살 된 아이는 2발 자전거에 올라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 손을 아이의 등에, 다른 한 손은 자전거 안장에 얹고 함께 달렸다. 아이는 핸들을 꽉 잡고 점점 더 빠르게 페달을 밟았다. 점점 자신감이 붙어 페달의 가속을 더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응원의 말을 이어갔다. 멈추지 말고 밟으렴. 앞에 잘 보고. 그렇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안장에 얹었던 손을 슬며시 놓았다. 아이는 점점 더 속도를 내며 달려갔다.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이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더욱 빠르게 나아갔다.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이는 어느 순간 무엇인지를 모를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 2발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인간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무엇이 자신감을 만드는 것일까? 자신의 자전거 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뒤에서 안전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감은 일종의 연금술과도 같다.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니 말이다.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자신감을 얻고 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3가지다. 우선 아이는 아버지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즉,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다음은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다.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페달을 밟는 법, 핸들을 잡는 법을 배웠다. 자전거를 탈 줄 몰랐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자전거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을 때 흘러넘치던 기쁨은 단순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데서 오는 만족감을 뛰어넘는 감정이다. 이것은 더욱 포괄적이며 더 깊고 삶에 대한 감사로 울려 퍼지는 기쁨이다. 정도와 형태는 제각각일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자신감의 원동력은 위에 3가지다. 타인에 대한 신뢰, 자기 실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에서 모든 자신감이 생긴다. 뭐든지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감이 싹트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도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를 친구라고 보았다. 친구란 만나면 즐겁고 나를 발전하게 하는 협력자이고 내가 더욱 현명하고 명민해질 수 있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측면에 새롭게 눈뜨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나의 능력을 실현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한 친구 덕분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 또는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피아노, 무용,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 우연히 마주친 챔피언 선수, 회사의 상사 등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 결국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볼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운동 코치나 요가 지도자 등을 자주 만나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얻게 된다. 단순히 운동 실력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타인이 보여주는 관심과 호의를 느끼고 내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이다. 상대방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발전의 박차를 가할 때 자신감을 경험하곤 한다. 그들이 발전한 내 모습에 뿌듯해하며 내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동기를 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음을 느끼면 조금씩 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나 자신의 신뢰로 바뀐다. 이것이야말로 신뢰의 이동이며 무언가를 배우는 인간의 특유의 방식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아본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이 늘어나 일상을 당당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밝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된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먼저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생겨난다. 역설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명제는 자기 신뢰의 근본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극도로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태어나서 한동안은 혼자 생존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발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본래 태아가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약 20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을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을 그 어떤 포유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탄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보살핌, 자신이 받게 되는 관심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조금씩 자기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것은 자신감의 가장 탄탄한 기반이 된다. 이처럼 타인의 사랑과 보살핌이 불완전한 존재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프로이트가 유아적 불안이라고 말하는 감정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기에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성인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계획들을 실제로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생애 초기에 내적 안정을 찾은 것이다. 보리스 쉬닐리크가 조기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내적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심리학자들도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자존감과는 달리 자신감은 어떤 행동에 대한 사고방식, 의심되지만 감행할 수 있는 능력, 위험을 무릅쓰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다. 또 다른 곳에서 모험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을 믿고 무언가를 감행할 수 있는 내적 안정에서 비롯된 용기는 인간을 자신감에 찬 존재로 만든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친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주변에 자신들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기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는 결국 같은 것이다. 편집증 환자의 경우 타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 불안에 시달린 나머지 결국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타인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동일하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빛나는 순간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태도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매달리지 말고 성광처럼 번뜩이는 자신의 영감을 포착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했다. 이것이 곧 스스로를 믿는 힘인 것이다. 자신감이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감정이다. 자신감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은 어떤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감은 가슴 뛰게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만들어준다. 삶의 뜻을 알고 목표를 실현하는 성취를 맛보게 한다. 에머슨의 말처럼 맨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새로운 모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쩍 늘어난다.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면 이러한 능력이 점점 더 발달돼 자신에게 쌓인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그 결과 자기 신뢰가 더욱 탄탄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든다. 실력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실력 차이는 곧 연습의 차이이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실력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할 때 이런 동작들은 제2의 전성이 된다. 극한의 실력이 마침내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테니스 선수 세레나 역시 실력이 결국 자신감으로 거듭난 경우다. 그렇다면 단순히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일까? 심리학자 에릭슨은 베를린 뮤즈 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의 커리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을 맡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가 된 이들과 바이올린 교사가 되는데 그친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의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력이 점차 몸에 배면서 마침내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8,000시간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1만 시간 넘게 연습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다. 이처럼 실력을 쌓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신감이 배어나온다. 이때의 자신감은 자만이나 오만, 교만과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훈련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말콤 글래드웰은 에릭슨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고 했다. 글래드웰은 모차르트나 비틀스 등의 여러 사례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1만 시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글래드웰은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뇌가 무언가에 완전히 숙달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도 1만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맹신할 순 없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천재들조차 신뢰를 쌓기 위해 시간을 들여 실력을 체득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진다는 점이다. 결국 자신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다.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말을 꼭 기억하자.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자기에게는 타고난 실력이나 충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은 그저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말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기보다 연습에 매진하면 실력을 향상하고 더 쉽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조차 엄청난 노력을 했다. 자기만큼 뛰어나지 못한 음악가들보다도 더 많은 연습을 했던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은 모든 의식은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다른 대상을 통해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뜻이다. 후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자신감은 무언가를 해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과 명확한 실력, 실질적인 성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성공을 거두면 자신감이 생긴다. 작은 성공들은 자신감으로 향하는 길 위에 깔리는 수많은 조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칭찬할 때마다 느낀다. 아이를 칭찬하면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는 자신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실력이 자신감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촉할 필요는 없다. 쉬지 않고 붙여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내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선 실력을 키우려면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실력 향상과 자신감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즐거움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를 파고들어 자기만의 논리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즐기는 사람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금세 자신감을 가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즐겁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즐거움을 느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일단 즐겁게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도 않는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는 증거이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욱더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욱 그 일에 빠져들 수 있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고갈에서 어린아이가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삶의 전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시를 통해 가장 단순한 것에도 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의 웃음, 얼굴에 핀 주름살, 날아가는 잠자리 등에서도 말이다. 가장 평범한 것들조차 그 안에 신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신뢰는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과 반대인 내려놓음에 가깝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신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지성의 품 안에 있으며 이 지성으로 인해 진리의 수혜자이자 활동의 도구가 된다. 우리가 정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성의 빛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보웬과 마찬가지로 에머슨 역시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대한 지성의 빛이 우리를 가로지르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오로지 사람의 능력으로 정의나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믿을 때도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셈이다. 자기 신뢰가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일종의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비록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베르그송은 삶이 좋은 것은 이유가 순수한 변화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삶은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의 능숙한 속에 여우의 교활함이나 말의 빠른 질주 속에 또는 우리의 실용적인 지식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천재성 속에 펼쳐져 있다. 결국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창조성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르그송은 정신적 에너지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쁨은 언제나 삶이 성공했다고 세력을 잡았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알리곤 한다. 모든 커다란 기쁨에는 승전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실제로 창조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지닌 창조적 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 신뢰는 세상에 대한 신뢰다. 에드문드 후설 역시 세상을 믿어야 하며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이며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난 바로 그날 이 세상에 맡겨졌다. 그리고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으로 세상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불신보다는 신뢰가
근본적인 것이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속 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즉 나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후설이나 베를로 퐁티에게 삶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은 우리와 동일한 살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신뢰인 셈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에서 일부 요약 발주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